조폭과의 전쟁이거든요. 조폭들 수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전담해서 좀 많이 수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조사한 게 한 300명은 넘지 않을까? 아, 300명 정도 조폭을. 조폭들 실제로 만나면 어떤가요? 정말 뭔가 느낌이 다르고 그런 게 있나요? 실상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뭐 검정 양복에 깍두기 머리에 뭐 문신에 단체로 이제 여럿이 이제 뭐 같이 몰려다니면서 위압감 조성하고 하는. 근데 사실은 등치 있고 그런 친구들은 거의 이제 병풍 정도로 보여지는. 그림이다 그냥. 깡패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폭을 건달이라고 부르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선배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건달 하시고? 건달 하시고. 원래 그저 건달이라기보다도 조심하세요. 깡패라고 얘기해요. 아, 제가 그분들을 무서워해야 되나요? 강한 모습. 아, 지금 대한민국 치안육이 괜찮아요, 뭐.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조폭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양은이파의 조양은. 저는 부산 마산 지역이었다 보니까 칠성파. 아, 칠성파. 칠성파. 영화 친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칠성파 먼저 떠오릅니다. 김두한. 아, 그래요? 오. 근데 김두한은 조폭이라기보다 뭐 약간 협객 느낌? 장군의 아들 느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조폭의 뭐 시조라고 하면 될까요? 뭐 시조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이분들이 왼쪽이 김두한, 오른쪽이 이정재. 가운데가 이화룡 씨. 아, 이화룡. 요분들이 이제 자칭입니다. 낭만파 주먹. 자칭. 예, 자칭이죠, 자칭. 1세대 주먹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김두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로, 종로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종로. 되는 거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동대문파라고 해서 동대문 중심. 그다음에 이화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명동파라고 부릅니다. 야. 1세대 낭만파 주먹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죠. 네. 독립운동가였던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렸고요. 언변이 뛰어나서 훗날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근들은 김두한이 동지들을 사랑했지만 그들보다 국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에 김두한이 활동하던 데가 이제 종로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조선인 상인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명동 쪽 본마치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상인들을 입장에서 보면 일본 상인들이나 일본 야쿠자가 건너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가 김두한과 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면 조직 폭력 배 수는 있지만 김두한 씨가 나는 협객이야, 뭐 우리 조선 민중을 내가 보호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배경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야인 시대 많이 보셨네. 많이 봤죠, 다 봤죠. 딱 그거야 지금 보니까. 장군의 아들 아직도 봅니다. 저 KBL 나오면 다 외웠어 대사를 그냥 끝까지.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에요.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에요. 네,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다뤘었는데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 박정희 대통령 초반기에. 그게 터지니까 정부와 삼성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에이 이놈의 XX를 팍! 그냥 똥물 좋아서 인분이지. 그래서 그걸 뿌려가지고 당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다 맞은 거예요. 그 뿌릴 때 아마 국민의 사카린이다 이러면서 뿌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 국회에서 인분을 투척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을 똥물을 뿌린 거는 그러니까요. 잘못된 행위 자체는. 그쵸. 그래서 이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 사퇴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희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로도 이제 박정희 정권 독재 이런 것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김두한이 복역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부터 한 50차례 이상 뭐 감방, 유치장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두한이 정계로 진출한 다음에 이제 주먹 세계를 평정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주먹계 최강자로 군림한 사람은 이정재랑 이화룡 이렇게 둘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제 이화룡 같은 경우에는 박치기가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박치기. 그나 야이 박치기 한 방 맞으면 가거든요. 눈매 한번 보세요, 눈매. 아, 매섭지 않습니까? 예. 싸움도 하기 전에 상대가 겁을 먹고 지린다고 표현하죠. 예. 지렸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워낙 그 싸움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정재보다는 이화룡이 한 수 아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정재 하는 그 정치 깡패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치 활동을 좀 꽤 한 겁니까? 그 조폭 2세대는 본격적으로 정치와 이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이천 출신인 이정재는요, 평소 정치에 큰 야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등 자유당과 인맥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정경유착이 하는 건 뭡니까? 정폭 유착이라 해야 되나? 정폭 유착.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야쿠자도 그렇고 그렇죠. 마피아도 그렇고 네네네. 정치 권력하고 조직 폭력배 애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알게 모르게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재 씨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유당 정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천 출신이거든요. 이천에서 13대째 살고 있대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부터 사는 거잖아요, 이천에서. 그러면 이천 토박이죠. 돈 많죠, 백 좋죠, 다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못 해요. 왜요? 왜냐면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이기붕. 이기붕이네. 예, 이승만 정권의 넘버 2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정재가 조폭에 돈도 많고 빽이 좋아도 이기붕은 제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선거구는 이기붕한테 양보해서 이기붕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정재 씨는 자유당하고는 결별을 했다고 하죠. 이게 결별하고 은퇴만 했으면 뭐 사실 평이한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운명은.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자유당 세력이 몰락을 했죠.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하도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잠재우기 위해서 깡패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그때 나온 게 이거거든요. 저기 이정재 맨 앞에 있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뒤에 이제 현수막이 졸졸졸 쫓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 깡패다. 이런 제 오명을 쓴 채 현장 예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정재를 비롯한 이제 정치 깡패들이 이제 몰락을 한 거죠.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신상사라고. 신상사 이거 많이 네. 이분입니다. 신상사 씨. 이름이 신상사예요. 약간 뭐 군인 느낌이 나는데요. 별명인가요? 그럼? 그렇죠. 뭐 6.25 당시에 본인이 이제 대구 특무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했다 그래서 이제 신상사. 사진이 근데 막 유명한 저널에 나오는 그런 사진 같은. 타임지에 그러니까 약간 영향력 있는 인물 이런. 21세기를 빛낸 경영. 1960년대 초부터 80년대까지 전국구 보스로 군림했었던 신상사. 무려 20년간. 그런데 이 시기에요, 주먹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누가 나옵니까? 호남의 주먹들이 서울에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3기 전국구 조폭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데요. 당시 박정희 정권이 공업화,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히 건달들도 도시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많은데 왜 이 호남 조폭들이 서울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근데 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먹을 게 없고 논밭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서울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동은 상대적으로 신상사파가 장악하고 있죠. 어디 들어가지? 명동에서 오른쪽으로 잠깐 가면 무교동이 있잖아. 그래서 무교동에 이제 호남 세력들이 모였는데 그 호남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세 개로 갈라지거든요. 조양은의 양리파, 그다음에 김태촌의 서방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 이 세 개로 나눠져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호남 전국구 3대 패밀리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렇다면 김태천, 조양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일단 뭐 김태초 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10일생이고요. 전라도 담양에서 3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나이는 50년생입니다. 형의 호적을 썼다고 해요.
예, 또 일찍 돌아. 이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무튼 50년생이고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 우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까지, 이때 여성인데 중학교까지 나왔다. 중학교를 나오셨다고. 엄청 엘리트입니다. 신여성이네요. 네, 신여성 출신입니다. 네. 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목 이렇게 하면 시골에서 좀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주목 세계를 평지겠다 뭐 이런 건데 이 김태순 씨는 예외네요. 당시에 이제 김태촌의 그 아버지가 경찰이면서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 토벌 당시에 이 이제 총으로 이제 그 간첩이든 뭐 빨갱이들 갖다 이제 총으로 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도저히 총으로 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경찰직을 그만뒀고 그 후로 가세가 이제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조폭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김태춘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하루는 어머니가 깡패들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신에 대해 실망을 굉장히 했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깡패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주먹세게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약간 이상한데. 너무 급발진 아닙니까? 어머니가 행상에서 이러면은 경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경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약간 되는데.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럼요. 그래서 17살에 소년원에 수감된 걸 시작으로 해서요. 무려 3번이나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73년에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선배를 따라서 무교동에 진출해 있던 박종석 밑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제 김태촌이 조양은이랑 같은 전라도 출신의 동년배. 그럼 조양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조양은 씨 50년 1월 18일생입니다. 광주 출생이고 이남 중 차남. 아버지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분. 자,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가정교사까지 두고 과외까지 시켰다. 우리 양은이 공부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은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다들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인,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이 공부 안 하고 뒷산 가서 놀았다고 집에 있는 감나무에 빨개 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렸대요. 야, 이거 학대네, 학대.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뭐 경기 일으키다가 품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근데 이렇게 엄격한 집안에서 어떻게 조폭이 된 거예요? 약간 여기도 흐름이 좀 이상한데. 일단 조양은 씨가 중학생 때부터 유명했대요. 광주 일대 싸움 잘한다고. 싸움으로. 학교마다 다 싸움장이 있잖아요. 네. 패싸움하다가 정학당하고 경찰서에 불려갔거든요. 저 중학생이기 때문에 소년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재판해 봤는데 근데 이제 조양은은 원래 당시 죄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위탁돼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4일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가위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소년원에서. 근데 이게 원래 재판 받았으면 이제 1호 처분 받고 집으로 가는 건데 본인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 설마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엄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갔는데 악풍 감염이란 말을 쓰거든요. 형사정책에서. 감옥 가면 나쁜 거 배워온다. 거기서 안 좋은 인맥을 쌓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또 조직폭력까지가 됐다. 뭐 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참 오죽답답했으면 감옥 속에 있게 했겠어요, 그죠? 그쵸. 어쨌든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조양은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편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패싸움 벌이고 아버지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 건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광주에 있던 집하고 논밭 이거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어머니를 이제 서울로 상경시킵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어마어마하신. 부성애가 대단한데요. 네, 부성애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된 거죠? 아니 이해가 잘안 되죠, 이런 지금. 서포트를 받았는데 어째서 그런 루트로 계속 가게 된 거죠? 제가 한번 그 마음에 들어가 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빗나가고 싶은. 네, 엇나가고 싶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퇴학 처분을 받게 됐어요. 아깝다, 아까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조양은이가 이제 학교도 이제 안 가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향인 이제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아하. 거기에서 충정로에 있는
화신다방이라는 데서 자기 이제 친구들 8명이 화신 8인조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화신 8인조. 할인조. 그걸로 이제 새싸움을 벌이면서 교도소 들어가게 됐고, 그 이제 출소 후에 서울에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정철이라는 그 호남파 두목 밑으로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격 데뷔가 이때구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러니까요. 돈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보냈는데 싸움을 하다가 결국 깡패의 세계에 바닥을 들였어요. 김태촌, 조양은 두 사람은 이 유명한 조폭입니다. 실제 그 조폭 세계에서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어쨌든 현직에서 이제 그 수사를 이제 해 오면서 느낀 거지만 그 휘하 이제 조직원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자기를 따내는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 들어가듯이. 그럼 이제 김태촌 씨하고 조양은 씨는 가서 다 호남이잖아요. 예. 그럼 호남파의 기둥이네요, 이분들이. 그렇죠. 아까 명동파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신상사파. 신상사. 네, 신상사파가 있고. 깜빡했어. 네, 무교동에 지금 이제 호남파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죠. 두 그룹 사이에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 유명한 사건이죠. 네. 1975년 1월 2일이었고요. 서울 한복판인 충무로 일가에 있는 스코이 호텔 커피숍에서 두 이제 그룹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당시 호남파였었죠. 조양은과 이제 그의 부하들이 신상사파를 급습을 한 건데 스코이 호텔이 이제 순식간에 피로 물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와, 아니 진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대체 원인이 뭐였나요? 단순한 세력 다툼 이런 거였을까요? 보통 이런 정도로 싸우면 돈이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명동의 한 호텔 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 그 담당자를 호남파에서 납치를 합니다. 아하. 근데 그 담당자가 신상사파 쪽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사파가 담당자를 구하러 갔다가 이 호남파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복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신상사파하고 호남파하고 스코이 호텔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그때 이제 조양은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극상입니까? 이게 뭐 하극상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마 무언에 그 있지 않았을까. 정리 한번 해라. 그래서 화합을 하는 거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따로 이제 작업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신상사파가 최대 조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피해는 입었지만 기습에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리상. 그래서 그때 이제 복수를 하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희한해요. 예를 들면 신상사파의 중간 보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김태촌. 희한하죠. 김태촌도 범호남파잖아요. 근데 왜 신상사? 왜냐면 당시에 신상사라는 사람이 어찌됐건 조직폭력배의 최고 왕보스니까 김태촌이 평소에 신상사를 되게 좋아하고 선배로서 존경했다는 거예요. 조양은이 네가 습격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고 당시만 해도 조양은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목이 아니니까 조양은의 위 바로 두목인 오종철이라는 사람을 습격을 해라. 그래서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찾았어. 어디? 어디서? 엠호텔 주차장에서 인도. 인도에서. 네,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하반신에 엄청난 피해가 올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조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태촌이 이제 조양은 두목을 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조양은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닌 거예요. 서로 이제 쫓고 쫓기면서 자기들 얘기가 그래요. 쫓고 쫓겼다고 3년을. 이때가 이제 싸이 호텔 사건 때문에 아까 이제 둘이 이제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김태촌이 광주에 피신을 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치권에서 김태촌한테 러브콜을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러브콜? 왜? 뜬금없이?
당시에 이제 신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신민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서울로 와달라 아하.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깡패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제 다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우와. 사진이 어마어마하네요. 당시 신민당이 어땠냐면 우리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저 삼선 개헌하고 했을 때 바로 직전에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붙어서 김대중이 이기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도 김영삼하고 이철승이 다시 붙어요. 근데 이철승 의원 쪽 사람들이 김태총하고 접촉해가지고 야 김영삼 총재를 좀 없애줘. 우리 이철승 의원이 당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이철승이냐? 김영삼은 거제도 사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철승은 전북이에요. 그리고 김태초는 광주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을 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쨌든 김태촌이 깡패 300명을 데리고 서울로 와요. 당사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300명이 강목 돌고 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김영삼. 네. 근데 당시에 김영삼 저 총재가 내가 깡패 놈들에게 맞아 죽느냐. 내가 그렇더라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철승 의원을 매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태촌 씨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나 그날 이후로 김영삼 총재를 리스펙하기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그때 그 뉴스에서 김영삼 씨가 지붕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다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피신시켜서 지붕에서 뛰어내리다가 네네.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요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조폭들이 개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철승 의원이 당 대표로 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게? 전당대회 날 이제 김태촌 일당이죠, 일당. 김영삼 총재 측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철승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 다음이죠, 이제는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해줬으니까 뭔가 또 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민당 노동국 차장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10년 내로 국회의원 시켜줄게.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요때 나이가 25살. 어머. 이때부터 이제 정치조폭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 시켜줄게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파도 와야 돼버립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정치 카페를 동원했다라는 게 어떤 흠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이용이 된 거죠. 자, 그럼 반대편 이제 조양은은 아버지의 제삿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성한 게 바로 양은이파. 네. 전성기 때는 뭐 조직원이 10,000명 정도 된다 이런. 근데 왜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은 아버지 제삿날 왜 모았죠?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김태총과 조양은이 3년 전쟁을 치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김태총 씨는 감옥에 갔으니까 조양은 씨가 승리를 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사실 그 세계에서는 뭐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77년도에 운명의 뭐 장난처럼 김태초는 서울에서 잡히고 조양은은 전라도 광주에서 잡혀가지고 둘이 이제 같은 또 구치소로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뛰어봤자 벼룩인 거죠. 참나. 아니 밖에서도 그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리를 쳤는데 같은 교도소에서 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마조마한데 어렵게 당시 김태촌, 조양은과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동기분을 제가 진짜요? 아주 그 깜짝 놀랄만한 분입니다. 과연 당시 교도소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지사. 1977년 11월에 투옥이 됐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학생운동.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거기 서울구치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힘 있는 죄수들을 와랄구치라고 그러는데 와랄구치 집단이죠. 그러니까 뭐 감방문을 다 열어놓고 그분들을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워낙이 뭐 강한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태촌, 조양은 일군의 그 조직폭력배들을 다 만나게 됐죠. 와, 후덜덜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사상 27방에 소용이 돼 있었는데 그 옆방에 조양은이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글쎄 조양은은 이제 그 방에 보면은 아주 말끔한 인상에 곱게 생긴 그런 분이었고 아주 바둑을 잘 뒀고 자기 방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나누고 뭐 바둑도 두고 그랬으니까 김태초는 좀 더 좀 우락부락하고 좀 남자답게 생겼고 김태초는 조양은을 이제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양은이 형이 이렇게 불렀고 그런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조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우리 저 김영환 도지사님인데 어제 저분 잘 알거든요. 저 사실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저는 재미난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위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까 교도관들도 뭐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서 모르겠는데. 아 죄송해요. 안 되죠. 안 되기는 원칙상. 근데 와랄구치가 뭐야? 왈 이건 개인데 이거는. 와랄구치가 사실은 이제 은어인데요. 네. 완장 짜고 배식 반장이라든가 작업 반장이라든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도관들이 그걸 묵인을 해주는 거죠. 위에서 이제 뭐 백을 썼는지 뭐 어떻게 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하고 조폭들이 나이도 비슷하고요. 혈기도 왕성하잖아요. 네네. 과연 괜찮았을까요? 거기에 있는 긴급조치 학생들하고 이제 교도관하고 사이에 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도관이 그놈들 골치 아프다 이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심정을 얘기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 김태촌이 이제 한 얘기죠. 아 그런 놈들은 다 잡아다가 저 바다에다 쳐넣어야 된다. 아주 그 험악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 살 떨려.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동료들이잖아요. 후배들이고 이제 제가 거기서 김태촌한테 뭐라고 나무랬죠. 폭력을 행사하느니 뭐 죽이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김태촌은 이제 먹고 있던 사과를 집어 던졌죠. 근데 그것이 이제 눈에 딱 맞은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은 있고 패기가 있었을 때니까 무지막지한 얘기를 했죠. 내가 김태촌 그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김태촌 파들이 막 벌떼꽃처럼 이제 저놈을 이제 죽이겠다 그런 비슷한 그런 협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야. 예, 교도소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김태촌, 조양은 그쪽 사람들한테 김영환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김태촌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네, 김영환 네, 도지사도. 네. 왜냐면 조직폭력배한테. 그러니까요. 뭐 도지사님이랑 이제 김태촌 사이도 일촉즉발이지만 김태촌이랑 조양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수 사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감옥도 같이 있는데 문까지 열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이제 교도소라는 장소가 사회나 이런 데처럼 자체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 다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쉽게 해서 추가 뜨거든요. 징역 살이가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서로가 이제 좀 의지 아닌 동지애 같은 동지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상사하고 호남파하고 이제 서로 이미 이제 원로들끼리는 다 화해를 했잖아요. 이미 다 화해를 했고 서로 뭐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점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조치를 내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청 제5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입니다. 아, 삼청교육대 저도 들어봤는데 1980년 8월부터 한 반년 동안 범죄자들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등급을 분류합니다. A급부터 이제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A급은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고 그 중간에 이제 껴있는 요 B등급하고 C등급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전후방 군부대로 보내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재소자 순화교육. 말이 육체적인 훈련이지 얼차려를 넘어서는 가혹행위에다가 뭐 구타 이런 것도 끊이지 않아가지고 조폭들도 거기 들어가면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정도나 끌려갔습니까? 많이 끌려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공식 집계로만 하면은 약 4만 명. 4만 명 정도. 많이도 잡아놨네. 네, 강제 징집 이제 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술 한잔하고 나오다가 취해가지고 하다가 건달인들하고 잡혀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망자 추정은 정확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네네. 불황자 이런 분들도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깡패도 아니었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조폭들도 진짜 끌려가기는 했잖아요. 김태촌, 조양훈도 다 갔다 온 건가요? 두 사람은 삼청교육대를 가진 않았고 체포돼서 그냥 아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죠. 근데 김태촌은 5년 6개월 받았고 조양훈은 15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냐? 조양훈은 비상계엄 때 군사재판에서 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태촌은 비상계엄 끝나고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죄는 비슷한데 형량이 저렇게 차이가 난 거죠. 어쨌든 전국구 3대 패밀리 중에서 두 패밀리의 보스들이 감방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사람, 이동재 오비파, 여기가 빈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일순간. 어쨌든 조폭들이 이제 감옥에 가거나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서 훈련을 받고 했으니 세상이 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끌려갔던 그 조폭들이 교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삼청교육대에서 나가게만 해주면 교도소에서 뭐 훈련하게만 해주면 마음 잡고 살겠다. 새롭게 살겠다. 그거는 이제 말들 뿐인 것이고요. 또 다시 나와가지고 업소 관리하면서 자기들 구역도 확장해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됐죠. 그게 한 7, 80%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986년 조폭 세계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 1986년 8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진회관이라고 불리던 룸살롱에서 만보파 조폭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진석이파라는 도시에서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습격한 사건이죠. 결국 4명이 살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잔인한 대외적으로, 예. 사건이었고 만보파, 지석이파 좀 났습니다. 혹시 그 김태촌, 조양훈 씨랑은 또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까 이게? 만보파는 김태촌하고 연관이 있고요. 네. 이 진석이파는 운동부 대학생들이 만든 신생 조직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보파가 술을 마시러 왔다가 웨이터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폭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룸사롱이 진석이파 관할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석이파가 응징하기 위해서 습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술 좋게 먹고 집에 갔었으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가 너무 잔인하죠. 수법도 잔인하고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체포된 범인들한테 심정을 물었거든, 한 기자가. 뭐라고 했냐. 평상시에 이런 건 다 우리는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떳떳하다. 반성하는 모습은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진짜 치를 던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서진 룸사롱의 그 범인들이 학교 선배들이었고.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폭을 무슨 뭐 동경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대신에 운동부 출신들을 갖다가 스카웃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 용돈 줄게. 술도 막 공짜로 먹여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는 형사님이 되셨잖아요. 크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청사님 혹시 제의 같은 거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하고 도서관 이제 거기만 다녔기 때문에 도서관이요? 도서관이요?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아, 예. 이게 문물을 겸비해야지만 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어쨌든 저 네네. 서진 룸사롱 사건이 터지고 이게 워낙 잔혹하잖아요. 네네. 조폭이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당시에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천의 어떤 호텔 사장이 기자들을 불러요. 내가 3개월 전에 자다가 조폭들한테 습격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서진 룸사롱에서 살해된 만보파와 관련 있는 것 같아. 나를 습격한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사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태아님은 좋은데. 태아님은 양이겠죠? 네네네. 네. 김태초. 아니 저 김태철 교도소에 가 있었잖아요. 맞아. 80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86년 1월에 출소를 했어요. 한 아까 5년 6개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이름이 또 매스컴에 나온 겁니다. 이 호텔 사장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습격당한 그날 김태촌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본인을 습격했는데 그 사주를 한 배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다. 또 서울고검 부장검사다. 에? 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장검사가 조폭을 시켜서 사주를 했다고요? 김태촌하고 그 부장검사 유착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 검사하고 유착관계가 있어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 검사는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인천 유호텔 사장 피습 사건 이걸로 김태촌은 또 한 번 감옥에 가는 거죠. 징역 5년 플러스 보호감옥 10년. 이 와중에 또 김태초는 배우 권상우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으셨던 분 맞죠? 예.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범서방파에 있는 김태촌이가 영화 배우 이제 권상우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팬 미팅에 참석 좀 해줘라. 그러지 않으면 너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상우 씨가 어쨌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었습니다. 좀 뜬금이 없네요, 그죠? 아니 그 조폭투북이 권상우 씨 팬 미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김태준 씨가 뭐 권상우 씨 팬이었나?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랬나? 김태촌이한테 일본인 그 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아마 그 일본에서 팬미팅 그거 이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상우 씨가 약속을 지키질 않으니까 김태촌이한테 야 권상우가 말 안 듣는다. 이거 좀 얘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좀 작업 좀 뭐 작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협박을 해서라도 좀 얘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근데 그런 전화 받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한류 스타시잖아요, 권상우님께서. 근데 사생활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김태춘 씨가 구속됐어요. 그 전화로요? 그 저 권상우 씨 협박한 혐의로. 근데 사실은 전국에 위세를 떨치던 전국구 보수 출신이 연예인 협박한 거로 구속되는 거 진짜 속된 말로 짜친 거거든요. 진짜 짜친 거야 이거. 이거 통화 목소리도 다 공개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렇죠. 네. 원래 전과도 많고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요. 이거 협박한 거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징역 3년이면. 세게 먹였네.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전과도 있고 뭐나 그러니까.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왜요? 왜냐면 피해자가 권상우 씨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바꿨어. 아예 나 뭐 협박받은 건 아니다. 전화 자체는 사실이지만 내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어떡하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무죄가 나왔고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얘기가 하는데 권상우 씨가 김태초한테만 협박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전 매니저 백모 씨한테 협박을 받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독점 계약. 나랑 계약을 죽을 때까지 하지 뭐 이런 거. 이게 왜 얘기가 되냐면 그 백모 씨도 양은이파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태촌이 아니라 여기 또 양은이파라. 그러면은 권상우 씨는 전국구 3대 패밀리 중에서 양쪽 2개 패밀리한테도 다 피해를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잠이나 자겠습니까?
결국 이제 김태초는 감옥에서 나온 지 1년도 못 돼서 다시 들어갔네요, 그죠? 이제 감옥 생활에는 이골이 날 법도 한데요. 유독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저는 1973년도부터 목회하고 있는 구상열 목사입니다. 1986년도에 제가 인천 교회 할 때에 그때 제가 그 인천에서 그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사고 때문에 제가 인천교도도 들어갔고 제가 김태천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태천이가 이제 그 부인 유이가 그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제 차 이렇게 수감되는 머리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3번 자살을 기도했다가 마지막 3번째 이제 그 목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막 펴지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감방 동지분들이 여러 분 많이 나오는데요. 그 김태촌 씨 부인은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요. 혼자 한국에 남아 남편 옥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거라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죄책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종교에 의지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시련의 하나가 찾아옵니다. 뭡니까? 감옥에서 이제 폐암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1989년 1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돼서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출소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에 몸을 묻고 이렇게 사느냐? 이로부터 1년 뒤 1990년 5월 다시 한번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니 뭐 마음대로 아니 뭐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많네, 시간이. 도대체 사고 칠 일이 뭐가 있는 거죠?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심이요? 네,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네, 신앙생활이. 김태촌이 이제 출소를 하고 기도원에서 종교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신우회. 그만 만들어. 그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옛 조직원들 300명이 기도회를 하겠다고 300명이 모입니다. 옛 서방파, 네, 만보파, 하나 더 있어요. 방배동파, 이런 이제 조폭들이 또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봤을 때 이게 종교 모임인지 조폭들 모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폭력 조직 모임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판단만으로 잡아갈 수 있나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김태촌 측에서는 끝까지 이제 이건 순수한 종교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슬롯머신 업소를 지분을 갖다 이제 강제로 또 뺏은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조직폭력배 두목 딸이 결혼해서 거기 다 모이면 잡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종교단체 모임을 하긴 가장을 했는데 뭐 기도는 했겠죠. 근데 모여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슬롯모신 지분 강탈이라든지 범죄 모의를 하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지 모여서 뭐 기도회가 아니라 밥 먹었다가 잡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왜 이제 더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걸 더 유심히 봤냐면 뭐 첩보가 됐든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사를 하든 이렇게 움직이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먼저 지가 캐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얘는 역시 범죄자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90년 5월에 잡혀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 수많은 정보원의 방해를 뚫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사관들 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 해구신이 네, 이 해구신 하면 그 저 물개 네, 맞아요. 생식기잖아요. 네. 근데 물개 생식기가 이렇게 비싸? 1,000만 원이 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팔다. 무슨 암호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저는 1977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29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퇴직했습니다. 저한테 붙은 별명이 흔히 조폭수사 대부라고도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들 은신처를 찾고 잡으러 다니고 해방 이후 최대의 악질 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 씨 있죠. 그 실제 인물, 실존 인물. 우리가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검거하는 날은 해구신입니다. 해구신. 그리고 그 사람의 은신처 아파트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가는 사우나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암호화하느냐? 좋은 X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거하던 날 감시조한테 제가 받은 무전은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는 말입니다. 김태촌이 집에서 10시 반에 사우나로 갔다. 그 뜻이구나. 이거 조직원 정보원들 모르게 하려고. 김태촌이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우나 앞에 와가지고 혼자 사우나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 수사관 하나를 같이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게 하고, 그래서 김태천이가 나와서 탈의실에서 물기를 씻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체포를 했습니다. 제가 총을 꺼내들면서 반항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반항은 포기했습니다. 해구신이 좀 찝찝하네. 왜 하필 해구신이 됐을까? 해피면 뭐 농용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도 있는데. 고구마가 1,03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정보원이 들었을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는 낌새가 드는데, 그런데 이제 도청하고 이런 일이 되게 잦았나 봐요. 암호를 사용할 정도면. 뭐 그때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이 됐든 뭐 그 일상 용어, 일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있던 사람이든 뭐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뭐 저기 김태촌이 지금 거기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보가 노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무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가 사우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갑 안에 그 돈이 무려 2억 1,800만 원이 있었대요. 지갑 안에요? 네. 그 1억짜리 수표 2장하고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18장. 그러고 이제 뭐 엔화 1달러. 아니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폐암 수술하고 종교 활동에만 심취했던데 이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과거 뭐 신민당 사건이라든가 인천 호텔 사건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 뭐 정치인, 검사, 경찰 이런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1992년에 총선 앞두고 김태촌의 비망록이 공개됩니다. 이 비망록 때문에 정치권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아하. 태촌이가 그때 그 재구속 됐을 때 그때 그 현금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가방에 들고 다녔으니까 움직이는 은행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유명한 뭐 경찰 또 그다음에 뭐 판검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분들 그때 다 만났고 그거 전부 다 만날 때 7, 8천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그래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처리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흔히 말하는 김태촌 그 비망록이라는 것인데 하여튼 각계각 중에서 하여튼 대초이한테 그 당시에 이제 힘을 주기 위해 실어주기 위해서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뭐 수시로 감옥을 들락달락했는데 이 인맥은 또 어디서 쌓은 겁니까? 야, 어차피 그때 시민당사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양은이랑은 좀 다른 거죠. 정치 깡패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쟤한테 뭐를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누구 시키겠어요? 조양은보다 김태촌이죠.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관계 실력자들이랑 연을 좀 쌓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조승식 검사한테 잡힌 다음에 강력부에서 김태촌한테 사형을 구형해요. 와, 사형이요? 조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범죄단체 조직죄. 그래서 우리는 범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직들은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그 다음에 누구야? 아래 조직원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김태촌이 범죄단체 조직의 수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런데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번복해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언을 번복하는 바람에 형이 좀 많이 깎이죠. 그래서 이제 징역 10년, 대법원 최종 확정된 게. 그 다음에 보호가 뭐 7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10년 더 살고 나와가지고는 유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버려가지고 그때 이혼 통보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제 이혼하고 난 뒤에 최성기 목사가 이제 이게 이영식이라고 중개했어요. 이제 대촌이가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 돕는 사업 이런 거 같이 하게 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도 만나게 됐어요. 분이 김태초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초 씨가 수감돼 있을 때 알게 된 건데 이용숙 씨가 이제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으로 재소자들한테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교회 지인이 청송교도소에 김태촌이라는 유명한 조폭 두목이니까 한번 네가 교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편지를 또 주고받다가 사랑이 싹 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서신왕래를 이어가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둘 다 50이 거의 다 됐을 때 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초혼은 아니고요. 뭐 당시에 이제 면회도 힘들고 하니까 옥중 결혼도 이제 실패하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혼인 신고만 해놓고 나와가지고 같이 살고 이렇게 된 거죠. 부인은 이용숙 씨도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 몸도 좋지 않은데 결혼 후에 매주 청송교도소로 면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도소 면회니까 면회하면 딱 10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집에서 교도소까지 8시간, 면회 기다리는데 2~3시간. 그러면은 왕복 생각하면은 남편 10분 보려고 18에서 19시간 하루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뭐 특별 면회면은 이제 얼굴 보고 손이라도만 잡아보겠는데 그거 아니니까 이게 아크릴팔 사이에 두고 이제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투병 하다 맞아요. 와중에 그렇게 고생해서 10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 동안 식은물 전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내분도 이제 그랬는데 김태촌도 아내를 사랑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종이약을 접어줬대요.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편지도 되게 많이 보냈다는데 개수로만 800통! 우와. 800통이 넘었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던 거죠.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 같은 경우에는 펜팔 아니겠습니까? 펜팔 아닙니다. 펜팔 아니에요? 펜팔이 아닙니다. 그래요? 옥중 연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옥중 연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994년에 김도한의 후계자로 알려진 조이란 씨가 사람 3명을 데리고 본인 면회를 왔대요. 그런데 그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계속 부러지게 쳐다봤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모가 되시는 분. 말도 안 돼. 옥중에 있는 조양은을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면회를 했었던 겁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딸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고요? 조이란 씨가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후배가 이 50 군부 정권에 찍혀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친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조양은 씨였다는 거예요. 조양은 씨의 이제 장모는 어쨌든 그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니까 평이 좋은 상태에서 면회를 한번 가보았는데 그 눈에는 밝고 명랑하게 이 사람은 난 사람이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겠어요? 소개팅을 교무과장실에서. 그게 되긴 되나 봐. 어쨌든 그 만났는데 마음에 꽤 들었나 봐요, 첫눈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면회를 왔을 때는 사원에서 장미 있고 이제 2송이를 잘라가지고 뭐 주기도 했다. 무려 17살 연하 미모의 통역사 김모 씨와 옥중연애를 시작해가지고 1년 뒤에 결혼까지 합니다. 출소하고 난 직후죠. 그때 당시 이제 결혼식 때도 시끌시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목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거의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아, 무슨 사고 날까봐. 예,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가지고 그 하객들도 한 2,000명 가까이 모였다. 하객이 2,000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찰들이 경비를 이제 삼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겠죠. 네. 보통 조폭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정보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직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저런 행사 같은데. 그 조직원들 정보 파악하려고 네. 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사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도 다 되거든요. 조양은 씨처럼 이게 독특한 러브 스토리를 가진 조폭이 또 있나요? 진짜 최고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플이 네네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배우 이휘양 씨와 남편 김두조 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김두조 씨는 당시에 포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이휘양 씨가 데뷔한 지 1년 만에 김두조 씨와 결혼 소식을 알리게 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무려 1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평범한 선택은 아니다 보니까요. 김두조 씨에 의한 강압적인 결혼이다 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야말로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은 게요. 결혼하자마자 조폭 생활을 청산했다고. 야, 찐사랑. 찐사랑. 근데 이제 둘이 주말 부부였대요. 이휘양 씨는 배우 활동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지내고 김두조 씨는 포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김두조 씨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냈어요.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제목이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휘양 씨가 이제 영화로도 데뷔를 하거든요. 사랑을 놓치다라는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하는데 그게 40대 중반쯤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김두조 씨가 촬영장 직접 찾아가서 스태프들한테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아내 좀 잘 봐달라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요. 김두조 씨가 아내의 영화 데뷔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잦은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제 손을 못 쓸 정도로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첫 영화 개봉을 4개월 앞두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좀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루트를 거쳐가지고 이 조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뭐 소위 얘기해서 학교에서 이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또 학교 내에서도 놀던 애들. 서클들이 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일진으로 행동을 했던 서클을 운영을 했던 그 졸업생들이 선배들. 걔들이 이제 그 조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조폭들이 합숙을 하면서 아이돌처럼? 아이돌처럼. 키운다고. 형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폭 지망생들. 지망생이 또 있어요? 요들이 이제 조폭 내부에서는 행동대원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행동대원. 얘네들이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조직 확장을 위해서는 얘네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꼬신 다음에 합숙을 시킨답니다. 합숙을. 17, 18대 서클의 우두머리였어요. 모래시계가 교본이었어요. 아이들 인사를 시키는 90도로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숙소에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숙소에 오면 20, 30kg가 찔 때까지는 외출을 금지시켜요. 그 당시엔 기본이 뭐 90kg, 100kg 이랬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저녁에 라면을 1인당 10개 내지는 20개씩 먹여요. 그렇게 먹고 재우면
막 퉁퉁 눈이 감길 정도로 부어요. 정말로. 그럼 몸이 결국 불어나요. 이렇게. 배도 이렇게 나오고. 옛날 깡패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벌크업이 돼가지고. 이상한 벌크업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치, 이상한 벌크업이 살만 찌는 건데. 그런데 동네 주민들과 티나지 않게 마찰 없이 지내는 게 중요했다. 신고 들어올까 봐 절대 티나지 않게 몰래 활동해라. 이게 이제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형님의 어떤 기준은 뭡니까? 조직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형님이 되는 겁니까? 나이 순이래요, 그냥. 아, 그죠? 대단히 유교적인. 확실히 한국이 유교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년생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김태촌이랑 조양은이 빠른이거든요. 빠른 오고. 그래서 형이라고. 그래서 형님. 확실한 게 있구나. 10년 전쯤에 조폭 경험이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월 수입 100만 원 이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여기도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보여주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부유하게 좀 폼나게 살 수 있는 조폭들 중에서 1%, 2%?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끼니기 걱정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든 생활을 이어오는 거고요. 스포츠카 같은 거 뭐 그런 차 타고 뭐 명품 옷 입고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돈을 이제 버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또 그걸 보고 동경을 일으켜서 또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범 종교의 만전을 기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저 때는 생각이 납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범죄와의 전쟁. 저 때 제 기억에 저희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깡패를 잡아간다고. 조폭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촌이랑 조양은이 전부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뭐 대외적으로는 서진 음사로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조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를 떤다. 그리고 싫어하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은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은 198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199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선포 열흘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제 이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이었었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 선언을 하나 합니다. 흔히 윤이병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 당시 야당 인사였었던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이런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을 띠고 있었던 문화인들 아니면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찰 대상이었었던 거였던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민심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를 또 국면 전환을 한번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노태우 정권이 이제 꺼내든 카드가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그야말로 검찰, 경찰 할 거 없이요.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조폭을 때려잡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와 전쟁 때 부산을 1년간 소탕할 때 그때 고생했는데 비행기 왕복 비행기를 10번 할 수 있는 걸 회수권이라고 그래서 5매를 쓰고 5매를 못 썼습니다. 집에 5번 온 거죠. 어느 때는 제가 정확히 석 달 만에 집에 와가지고요. 그때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키가 3cm 컸더라고요. 정말 직업적인 투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분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이고 하니까 서로 알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집에 가는 걸 100% 압니다. 검사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깡패 잡으러 안 다니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실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서울 간다 소리, 집에 간다 소리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생쾌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서 거기서 수사 인력을 빌려서 부산에서 당시 제가 무서워서 서울로 도망온 깡패를 또 잡으러 다니다가 월요일 날 김포공항 가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가정생활을 희생하다시피 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아, 그렇겠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폭들을 이제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흉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뭐 했다고 해도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뭐 이 정신적으로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이제 순직한 경찰만 126명이고요. 다치신 분들은 2,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있었던 거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역시 부정적인 측면은 다치고 돌아가신 경찰분들이 좀 계신 부분. 확실히 줄어든 것도 맞지만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어. 조직폭력배들 다 검거해라고 하면 결과로 나타낼 게 숫자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면 어떻게 저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엉뚱한 민간인들 잡아다가 허위 자백을 받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 실적을 올리는 상황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호응하던 국민들도 한두 명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든 이제 범죄와의 전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뭐 정말 조직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나요? 뭐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두목 뭐 행동대장 얘들이 다 이제 거의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와해가 많이 됐죠. 김태촌 씨와 조양은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요. 조양은 씨가 소년원까지 해서 교도소 10번 갔다는 거예요. 토탈 23년. 23년? 23년. 김태촌 씨는 더 오래 있었어요. 소년원 포함해서 13번. 33년. 33년.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잖아요. 김태총과는 평생의 라이벌로 불렸던 조양은 씨는요. 출소 후엔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직접 영화 제작에도 나서 보스라는 자전적인 영화도 만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서전까지도 내게 됩니다. 자서전 결말을 이렇게 끝맺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우들이여, 이제부터 양은이파라는 조직은 없다. 모두가 끈끈한 정으로 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자. 어쨌든 현재 목회자로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춘이 감옥에 있을 당시에는 나 변화해서 나가겠다. 징역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6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혈증으로 세상을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감옥에 20년, 30년 있었던 게 그들의 인생인 거잖아요. 이거 실패라는 거예요. 요즘에 MZ 조폭들이 저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대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그럼요. 제가 사실 뭐 만나본 뭐 조폭들 같은 경우에 말년에 그렇게 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화나 이제 뭐 방송 이런 데서 미화가 되다 보니까 동경의 대상이 되고 현혹이 되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르는 것이고, 제발 그 나쁜 길로 그렇게 많이 빠져서 가게 되면 저 같은 제 후배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